그 단원 가장 밑에 보면 연습 문제 있어요. 네, 선생님이 말 안 해도 단원 다 나가면 그 딸려 나온 연습 문제는 뭐겠어요? 숙제예요, 그쵸? 네, 선생님이 말 안 해도 아, 이거 다 끝나고 연습 문제 달려 있으면 이건 숙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오시면 됩니다. 자, 1번 해봅시다. 재현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 심했죠. 죄악이 반영했다라고 나오죠. 좀 구체적으로 기억나요? 가나안 민족의 죄악상들? 우상을 숨기고 네. 뭐 아기를 바치고. 네, 그게 페니키아였죠, 그거는. 그쵸? 페니키아의 몰렉이었고, 네, 가나안 민족은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를 섬기는 방식 자체가 어땠어요? 굉장히 더럽고, 그쵸? 네, 굉장히 음란하고, 그쵸? 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인신제사죠, 그쵸? 뭐 아기를 바치는 거 아니더라도 성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네, 맞아요. 특히 뭐 사람이나 아기, 힘없는 여자 같은 사람들을 뭐 묻어가지고, 그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았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성적인 방종들,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얘기 들면은 이제 그 방종하는 장소가 일상생활에, 그쵸?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그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서 책임을, 그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으며 어떨 때 사사를 보내셨는가? 서연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왜 지배하게 하셨나요? 자꾸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네, 그쵸? 자,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민족의 신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같이 섬겼어요. 네, 그쵸? 예, 같이. 자, 그리고 이제 그 곳에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어떨 때 보내주시나요? 왜냐면은 아니, 어떤 때, 어떤 때? 그 이방 민족이 압제하면 네,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 그쵸,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쵸?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네, 서현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3번 그런데 그런 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요? 다시 악으로 빠져. 네,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4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막대기죠. 자, 그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무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일단 그 적은 누구였어요, 서연아? 그 적은 근데 제가 3번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엔 네, 4번이니까 네, 서연이 할 차례죠. 너가 2번 했고 내가 3번 했고 너가 4번. 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자, 이 민족 누구예요, 서연아? 저요? 아니야, 서연이. 블레셋? 블레셋이죠, 그쵸? 잘했어요. 자, 블레셋 민족들이 사용한 무기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어, 청동인가요? 구리와 주석을 섞은 청동이었나요? 블레셋 민족들이? 청동보다 더 강력한 재질이 있어요. 철이요. 철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쵸?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솔로몬은 왜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스라엘은 왜 둘로 나뉘었는가? 솔로몬은 왜 이방신 섬겼어요, 지금? 그 많은 아내들을 들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레 접하게 됩니다. 그쵸? 네, 이방 아내를 많이 맞아들였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납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둘로 나뉘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쵸? 예,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죠. 자, 히브리 민족이 남겨준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 좀 어려운 건데. 온전한 구약 성경이요. 그쵸, 구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이 왜 인류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뭐예요? 최대 문제는 네, 먹고 사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쵸, 예, 구원이죠,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류 또 문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했나요? 이건 잘 기억 안 나나요? 네. 네,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쵸? 이라는 부분이 법 체계죠, 그쵸? 네, 법과 제도 사이에 그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근대 시대죠. 근대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정부들이 세워질 때 뭘 많이 참고하냐? 첫 번째가 그 뭐냐 모세, 그쵸? 네, 모세의 율법들을 많이 참고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살펴본 법이 로마법이에요. 네, 하여간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의, 정부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원형을 어디서 가져오냐? 놀랍게도 사실 성경에서 가지고 근대 이후에 세계가 태동하는데 구약 성경이 큰 역할들을 합니다. 서연이 음소 보여주시고요. 도리안족이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린 때로부터 그리스 고전 문화가 꽃피우기까지의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재현아,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요.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왜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그 기록 많이 발달하지 않고 기록이 없어서. 네, 자, 일단 기록이 없었고요. 네, 선생님이 요거를 수업할 땐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네, 이때까지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이제 각 개성 있게 꽃 피울 준비들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8번 가볼게요. 이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동안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가?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차이점이라는 건 이거예요. 큰 도시는 누가 다스렸고 작은 도시는 누가 다스렸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연아, 큰 도시는 누가 다스렸어요?
자, 이거 누구예요? 큰 도시는 예. 귀족이. 아이고, 큰 도시가 귀족이 귀족 맞죠? 선생님 거꾸로 알았어요. 작은 그게 귀족이에요? 아니, 큰 도시가 귀족이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순간 착각한 거예요. 예, 작은 도시는 누가 다스려요? 왕이 의회랑. 그쵸? 예,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재현아, 아크로폴리스는 무엇이며 이전과 달라진 점, 달라지지 않은 점. 그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는 뭐예요? 신전. 신전이 있는 절벽 꼭대기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쵸? 네. 네, 절벽 위에 음, 업타운이죠. 그쵸? 네. 세워진 도시 중심부라고 할게요. 네, 달라지지 않은 점이 아까 재현이가 말한 거예요. 신전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달라진 점은 뭘까요? 사람이 많아졌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신전의 크기가, 그쵸? 훨씬 커지는 거죠. 그쵸? 네, 요새처럼 도시를 만드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를 달라지지 않은 점, 그쵸? 네,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신전이 많이 네, 들어서. 그쵸.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에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암흑시대로 들어오면서 신전들의 크기나 숫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훨씬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암흑시대 이전에는 아크로폴리스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자체가 도시였는데 이제 그 밑에 뭐가 막 생기면서 그리스 도시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제 밑에 이제 생겨난 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된 곳이에요. 그쵸? 네, 그 다운타운의 가장 중심된 곳을 뭐라고 불렀나요? 제가? 다운타운. 네.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된 곳. 그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고라요. 아고라죠. 그쵸? 아고라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음료 시인이나 그런 시인들이 와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또 토론이나 그런 걸 하고 그쵸? 예, 공전이나 발표 이런 거를.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의견을, 그쵸? 교환하고 발표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걸음으로 얘기를 꼽는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통로가 제대로 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교환하려고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건 그냥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운타운이 형성되고 아고라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그리스 사람들은 델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는가? 서연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자, 델포이에 가면 누가 있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네. 네, 재현아, 델포이에 가면 누가 있나요? 문영과 무당. 네, 무녀, 무당 있죠. 자, 그 무녀, 무당이 무슨 일을 해줘요, 서연아? 신탁? 그쵸, 신탁이죠. 그래서 아폴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자, 다음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리스 사람들은 해외로 왜 이주했나요? 재산 산수 할 때 장남한테만 물려주고.
그쵸. 재산 상속이 장남한테 전부 다 가죠. 그쵸. 집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 장남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쵸. 하기 예. 싫으면 그 이제 결과로 차남들은 종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됐었죠. 자, 그리고 재산 상속 말고도 다른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요?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이제 네, 이쪽 구간이 저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땅이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맞물립니다. 자, 서양 네, 뭐라고? 서양의 음수 네, 서연 아웃동을 좀 하고요. 해외 식민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 어디예요, 재현아? 그 어디지? 거기 터키 쪽인데. 네, 터키 쪽 맞아요. 터키 해안가 여기죠, 그쵸? 네. 위에 쪽은 아니고 조금 위에 쪽까지죠. 여기 그리스랑 연결되는 다르다넬스역부터 요 해안선. 얘가 이오니아라고 그래요. 이오니아. 이 네, 이오니아고요. 자, 식민지가 본국에 수출한 주요 수출품이 뭔가요? 그 뭐지? 곡물이요. 곡물이죠. 그렇죠. 일단 먹을 거. 본국이 식민지에 수출한 건 뭔가요? 그 무슨 작은 공예품 도구 이런 거. 예, 공예품, 도구, 예술품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등등등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단원 다 이제 정리했고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황혼으로 넘어갈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나왔던 문명이 뭐였어요? 수메르 문명이었죠. 그쵸? 네. 네, 그 수메르 문명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거대 제국도 일어났다가 하면서 쭉쭉쭉 왔었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여기 이제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간 이후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게. 마지막으로 그런 역할을 한 시기가 이거예요. 아, 네, 요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로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문명에 있어서 세계 문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심지로 더 이상 자림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황혼이 이제 해가 저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그런 황혼기에 접어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그 제국의 이름이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서연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군요. 예. 재현이는 혹시 알아요? 아수르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성경에서 보다가 아수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시리아구나.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가요? 어, 우리 요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가요? 니네웨예요. 니누에로 가죠. 그쵸?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는. 아,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쵸? 그 선지자로서 일을 수행했었던 그 배경에 있던 나라가 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어떻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냐면요. 처음부터 그 대제국이었던 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세만테 아슈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 아슈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티그리스강 이제 북쪽에 아슈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는 뭐예요? 아슈르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나라는 한동안 막 엄청 큰 나라였을까요? 그냥 그런 도시 국가였을까요? 그냥 그런. 그냥 그런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냐 누구였죠? 사르곤 대제가 그쵸?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했었는데
그 제국 이름이 뭐였죠? 그 제국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 나와요? 우르라고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언급도 잘 안 될 만큼 우르에다 대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있지만 얼마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쵸? 그냥 소규모 도시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아슈르라는 도시국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도 이때는 아마 우르를 맹주로 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 도시가 BC 1500년경에 이르면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성장하니까 이제 위치가 조금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긴 수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가 돼요?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여기 BC 1500년경에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슈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바늘을 돌려보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만약에 BC 1500년, 1500년이면 아직 출애굽하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뭐 시대가 뭐 맞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러면은 아시리아에 가보면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슈르요. 아슈르로 갔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수도를 요렇게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는 저기 누가 더 요 근방에서 누가 더 저기 힘 있는 나라였냐면은 아무래도 어디였겠어요? 히타이트였겠죠. 히타이트가 터키 전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시리아까지 차지한 다음에 고대 바빌로니아까지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군소 그런 어떤 그 국가였던 아시리아는 히타이트에 감히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겠죠. 근데 그랬던 아시리아가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히타이트가 쇠락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공백지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아시리아는 별 그런 손실 없이 그런 공백지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 네, 그렇죠. 자기 편으로 이렇게 이제 그 통합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역사상 무대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타이트가 내분으로 서로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면서 힘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시리아한테 기회를 내준 거고 아시리아는 그 기회를 타고 반대로 점점 커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 히타이트가 이렇게 쇠락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또 바다 민족이 그냥 이렇게 상륙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갑자기 서쪽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적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먹을 것들이 풍성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요. 자, 이제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넘보지 못했던 패권 국가하고도 자웅을 겨뤄볼 만큼의 그런 힘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리아, 바빌로니아, 가나안, 이집트 지역 전체를 자기 그 패권 영역 안에 넣는데 성공을 하고 조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아카드 제국 얘기했는데 아카드 제국은 이집트 지역까지 제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지역 전역을 제패하고 자기 패권 안에 넣었던 첫 번째 제국이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아시리아예요. 이후로는 이런 제국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오겠죠. 많이 나와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이집트 다 정복했고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이집트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역 다 정복합니다. 아, 이집트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잘 먹히네요. 네, 이제 이집트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쯤 되면 이집트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패권 주변에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은 그래 나 패권 국가로 올랐다라는 것들을 기념해주는 뭔가 기념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집트를 이렇게 갖고 오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돼요.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쇠락하게 되는데 네, 하여간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하고 이집트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 전역을 처음으로 자기 패권 영역 안에 넣는데 성공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 제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펼쳤느냐? 문화나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음,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렇죠? 살짝 무력적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무력에 거의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잘 싸우는 용사를 우대해 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타이트가 쇠락하면서 히타이트의 영역을 야금야금씩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갖고 있었던 앞선 기술들이나 문명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전차도 역시 받아들이는데 요때쯤에서 그 바퀴가 또 한번 개량이 됐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 그 바퀴 하면은 지금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되게 멋있죠, 그쵸? 네. 네, 근데 처음 인류 역사상에서 등장한 바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바퀴가 아니지 않았을까? 네, 그냥 통나무에 통나무 이렇게 잘라놓고 통나무 가운데 뚫어가지고 이렇게 축을 내놓고 이걸 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쵸? 근데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겠죠. 네,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터에서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동성이 많이 취약했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바퀴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통나무 이 안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기본. 다 파내는 거죠. 그쵸? 네. 싹 다 파내요. 자, 그러면 이 축하고 뭔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럼 지금의 바퀴 형태가 네, 되는 맞아. 지금 그 바퀴 얘기하는 거, 오늘날에 쓰고 있는 거. 아, 이 바퀴 축에다가 바퀴 살을 이렇게 연결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바퀴가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바퀴가 개량이 되니까 뭐가 좋으냐? 일단 첫 번째 가벼우니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빨리 달리죠.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또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바퀴들 있잖아요. 통나무 바퀴.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놓은 거. 네. 자, 여기에 돌이 이만한 거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가다가 이 돌에 부딪히면 돌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끼 멈추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냥 그 충격이 그대로 다 전달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런 바퀴는 어떨까요? 이렇게 땅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 튕겨서. 이 충격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런 데 분산되면서 또 휘었다가 펴지면서, 그쵸? 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충격이 어떨까요? 훨씬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활 쏘거나 창 휘두르거나 이런 데 훨씬 이점이 많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바퀴살을 사용한 바퀴가 요때쯤 해서부터 그 지역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온때가 맞은 거예요. 그쵸? 네, 히타이트가 쇠락을 하면서 철제 무기도 받아들이고
히타이트가 먼저 그 활용하기 시작한 바퀴살 바퀴 달린 전차들, 예,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여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모으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 전쟁광, 그쵸? 엄청 용맹한 사람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맨주먹으로 싸우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겨우 억누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왔네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전역들을 쭉 제패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탔던 이제 그 이런 전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퀴 달린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여기 이제 이건 칼이에요. 칼이나 창 같은 겁니다. 여기에 사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죠. 네, 찔리기도 하고 반으로 잘려 나가요. 와, 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우 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칼 휘두르는 거 보이시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탱크예요. 고대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못 피하고 여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그냥 다 깔아뭉개버려요. 아, 진짜 탱크네요. 네, 탱크예요, 이거 그래서. 네, 되게 무서운 그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최대 영토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750년에서 625년으로 나오죠. 네, 대략 보시면은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론이고 보시면 어때요? 가나안 지역하고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중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중근동 지역 전역을 제패한 첫 번째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뭐 문화나 외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렇죠? 군사력으로 이거를 이뤄냈다. 자,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언제 가장 커졌냐면요,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전성기를 장식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62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제국이 이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나 싶은 정도로 확 사라지게 돼요. 신바빌로니아한테도 밀리고 이제 이집트를 지금 제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집트한테도 밀립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시리아가 이제 이렇게 저무니까 신바빌로니아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패권을 잡겠다고 한판 붙어요. 아, 그럴 정도예요. 이제 아예 힘이 없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 아시리아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멸망시킬 거는가를 놓고 이집트하고 신바빌로니아하고 싸울 정도가 돼버려요. 아이고, 이거. 어이없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집트는 신바빌로니아를 이기기 위해서 아시리아하고 친밀하게 지내기까지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급격하게 약해지게 돼요. 예, 그게 왜 그렇게 약해졌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대요. 정복을 활발하게 할 때는 이제 거기서 보낸 조공들 이런 걸로 이제 부유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기술이나 문명, 문화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끊임없이 영토를 정복하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어느 한계가 옵니다. 어느 한계가 오게 됐을 때 그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어놓은 거를 계속 까먹는 시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런 그 시간으로 접어드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유해진 사람들이 여기 부유하기 전에는 오히려 싸우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최고로 용맹했던 사람인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어떻다는 거예요? 나가기죠. 아, 싸우기 싫어. 그쵸? 아, 피곤해. 전쟁터 피곤하고 죽고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싸우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는 죽자 사자 달려드는데 하나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이겨요, 기본적으로. 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용맹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하는 나약한 사람들인데, 용맹하고 강인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나가죠.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영토는 정복해서 영토는 넓어졌는데 거기를 가서 싸우려 그러면은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인구가 줄어드네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근데 여기는 부와 경제 기반을 뭐에 둔 거예요? 전쟁에다 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까먹기 시작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잘 싸우는 사람도 없네요. 이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망하는 거죠. 네,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은 자기 영토를 지키는데 이제 더는 사람도 없고 나가려고도 하는 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벌어놓은 것 중에서 돈을 주고 군사를 고용을 해서 제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밀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방식이 뭐 문화 통치 이런 게 아니라 공포 통치였어요. 공포 통치. 예,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참혹한 그런 정책들을 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 반란 일으킬 거지.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하니까 나는 그걸 원천 차단해야겠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 막, 이슈. 막 다 섞어서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반란 못 일으키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은 아시리아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쟤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죽었는데 고향 땅까지 떠나왔다고 생각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깊은 원한과 반감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포 정치를 폈기 때문에 반역하는 일은 선뜻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섰다가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데 기회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방어한다고 용병을 주고서 고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반란 때다. 그렇죠. 근데 한 군데만 일어날까요? 아니. 일제히 그냥 다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아시리아 제국 살펴보도록 할게요.